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각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누가 봐도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자 내용, 그리고 그날 실제로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상황들이 연결되는 고리를 보면 이게 진짜 우연일까? 이렇게까지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 이상한 우연들이 반복될 수 있을까? 계획은 아닐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2019년 8월 8일 새벽이었어요. 서울시 강서구 한 호텔 직원이 손님 전화를 받고 다급히 해당 객실로 뛰어갑니다. 전화 건 남성이 42세 장 씨였는데 잠깐 담배를 피우고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1시간 정도 호텔방을 떠난 사이에 혼자 자고 있던 7살 딸이 호텔 욕조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직원이 객실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1시 47분이었어요. 가보니까 장 씨가 딸을 거꾸로 들고 막 이제 숨을 쉬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급하게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이제 직접 심폐소생술을 직원이 시도를 합니다. 대원들이 10분도 안 돼서 도착을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보니까 호텔 직원은 침대에서 그 아이의 흉부 압박을 하고 있었고, 아빠인 장 씨는 침대 옆에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급대원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처치를 했는데 끝내 장양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장 씨가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이 사망했던 호텔에 지금 같이 있었잖아요.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장 씨와 장 씨의 전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거든요. 이들의 진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사망한 장양을 수민이, 가명을 써서 수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중국인이긴 한데 수민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장 씨와 딸 수민이가 두 사람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2017년에 장 씨가 이혼을 하고 이제 다른 여성하고 동거 중인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딸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게 깊었다고 해요. 유치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방학 동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데리고 다녔었고요. 수민이가 당시에 이제 무용을 배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중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죠. 수민이 엄마가 이제 수민이 아빠한테 장 씨에게 아이를 좀 데리고 한국에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2019년 8월 6일에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그 호텔에 체크인을 했던 거고요. 다음 날에는 둘이서 뭐 서울 관광도 하고 한강 유람선도 탔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을 좀 헤매면서 밤 늦게 한 11시 58분 이때쯤에 늦게 객실에 도착을 해요. 와서는 딸부터 재워놓고 본인은 이제 맥주 한 병을 들고 객실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흡연구역으로 이동을 해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동거녀하고 통화를 했었다는 거죠. 호텔 로비로 이동을 해서 이제 휴대폰도 봤대요. 그렇게 밖에서 있었던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객실로 돌아온 시각이 새벽 1시 41분경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CCTV를 확인해 보면 이 부녀가 묵던 객실에 출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객실에 돌아왔잖아요. 와서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심코 화장실 쪽을 봤는데 여기에 뭔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딸이 욕조 안에 떠 있었다는 거죠. 놀라서 딸을 건져내고 깨워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프론트에다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전화를 받았었던 그 직원이 처음에 전화를 받고 막 상대방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패닉 상태로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막 하기도 했었고 하나 알아들었던 단어가 닥터라는 말이어서 바로 이제 무슨 상황이 생겼나 보다 하고 뛰어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이때 장 씨가 얼마나 막 다급하고 정신이 없었으면 문에 체인 같은 이중 잠금 장치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두고 막 그냥 힘으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처음에는 장 씨를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신에서 목이 졸렸다거나 타박상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그 병원 관계자나 경찰은 이 수민이가 욕조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망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 씨가 사건 당시에도 막 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슬퍼하고 엄청 막 누가 봐도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사건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담당 경찰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 달라지기 시작을 했냐. 그 욕조의 물 높이가, 제가 욕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욕조의 물 높이가 겨우 24cm였거든요. 여기서 7살 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 높이도 낮은데 또 이 아이를 재워놓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아빠가 없는데 혼자 욕조에 물을 받아서 놀 수 있다? 이거 좀 약간 어색하죠. 이 나이에 여자아이가 낯선 나라 낯선 곳 숙소에서 자다 깼는데 그 밤에 옆에 아빠가 없으면 일단 울지 않을까요? 당황을 하거나. 여유롭게 뭐 물을 받아서 욕조에서 논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담당 경찰도 누군가의 아빠잖아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장 씨에게 딸을 살해한 것에 대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중국이랑 이제 공조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출국 금지를 신청을 해놓고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그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웬걸 통화 기록, 메시지 이런 게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디지털 포렌식 들어갔죠. 그렇게 채팅 프로그램에서 대화 내용 일부를 복구를 해냈는데 여기서 장 씨가 동거녀랑 이제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발견이 되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판결문에만 6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데 이 동거녀가 장 씨에게 수민이에 대한 증오심을 막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수민이를 그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뭐 마귀다,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민이가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존재다. 뼈에 사무치도록 나는 걔를 증오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그렇게 증오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장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 2달 만에 이 동거녀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거든요. 동거를 하면서도 여전히 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었고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딸을 주기적으로 만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동거녀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슬슬 이상한 믿음까지 가지기 시작했대요. 네가 딸만 만나고 돌아오면 나랑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런 믿음이 왜 생겼을까? 본인 나름대로의 뭐 어떤 계기는 있다고 해요. 동거녀가 그 장 씨의 아이를 2번이나 임신을 했었다가 유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수민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재수없는 마귀라서 내 자식을 잡아먹은 거야. 넌 악마야. 아무리 그래도 장 씨 입장에서 내 자식이고 내 혈육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더 이상 이 동거녀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조금씩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됐었는데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도 수민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동거녀는. 나중엔 이게 막 극도의 증오로 바뀌면서 장 씨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가족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도 했고요. 본인도 막 안 좋은 선택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뭐 협박을 위해서 했겠죠. 이것 때문에 장 씨도 더 그 동거녀를 떨쳐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나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선택과 시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내가 떼어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걱정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거다. 이 관계를 유지한 것도 모두를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거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또 본인의 의견을 동거녀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네 말이 맞아. 그래 너 힘들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동의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동거녀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장 씨하고 수민이가 한국 여행을 할 때 그때도 계속 채팅을 했었어요. 둘이서 동거녀랑. 경찰이 근데 여기서 이 채팅 내용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의심스러운 내용을 찾아냅니다. 수민이랑 유람선을 타러 가서 지금 어디다 이렇게 동거녀한테 장 씨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동거녀가 걔 강에 던져서 죽여버려. 이런 문자를 한 거예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뭐지 싶은 건 장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유람선 탔고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서 안 돼. 오늘 저녁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필히 성공할 거야. 오늘 수민이 죽이면 내가 대화방에 이모티콘을 올려둘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계획살인의 어떤 정황처럼 보이죠. 경찰이 이걸 딱 들이미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동거녀가 자꾸 그런 요구를 하길래 그냥 달래주려고 일이 커질까봐 맞장구 쳐주듯이 그냥 말로만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또 마침 그날 진짜로 딸이 죽었다? 그것도 수많은 의문스러운 현장의 모습을 하고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계속 겹칠 수 있을까? 사실 그 대화 이후에 장 씨가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자, 우리 진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낸 기록도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왜 보냈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수민 양의 부검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포렌식 증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수민이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와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경찰이 되게 많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의료 처리를 받으면서 생긴 외상 이외에 사건으로 인한 외상은 특별히 없어 보였는데 그 눈꺼풀 결막 그리고 입안 점막에서 점출혈이 발견이 돼요. 당시에 부검을 담당했었던 법의관이 폐가 팽개돼 있고 기관지 안에 포말, 십이지장 내에서 액상의 내용물이 발견되는 등 익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은 이 욕조 속의 물의 깊이 24cm. 그러니까 넘어져서 물에 이렇게 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익사가 발생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보면 특별한 손상이 없었던 것도 수민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쉽게 제압이 가능하니까 해를 가해도 손상이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개입이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이 한 법의학 교수에게 이 관련 내용을 전달해서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점출혈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익사에서 발생할 빈도는 매우 낮다는 거죠. 점출혈이라는 건. 그러면 혹시 심폐소생술을 되게 강하게 했으니까 이거를 받으면서 점출혈이 생긴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드물다고 했어요. 부검 결과를 봐도 타인에 의한 어떤 외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범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양을 그냥 좀 줄일까 하다가 그대로 넣습니다. 자, 또 다른 법의학 교수는 익사와 질식사가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식사의 종류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만 뭐 부드러운 재질의 옷이라던가 수건 이런 걸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정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욕조 안에서 뭔가 뭐 실족을 했다. 그게 맞다고 해도 이 눈꺼풀에 생겨있는 점출혈은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망의 과정에 타인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인 거죠. 또 다른 교수도 이 점출혈에 대해서 경부압박 질식에서 자주 보는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 목 앞쪽에 강한 압박이 가해진 것 같은데 명확한 어떤 사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타인의 손에 의한 압박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손상이 없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본다면 힘이 약하진 않았을 텐데. 한 의대 교수가 거의 같은 의견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수민이가 7살 여자아이고 또 아빠와의 체력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목에 별다른 손상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종합을 해보면 수민이는 욕조의 물속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 의해서 손으로 목이 졸리면서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했을 거다. 타살이라는 거죠. 자, 채팅 대화를 보면 동거녀가 부축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살인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매우 높아 보이잖아요. 일단 동거녀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얘는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장 씨는 한국에서 이제 받았어요. 당연히 둘 다 우린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번 사건은 이 재판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길어요. 판단해야 할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 재판 내용 이게 좀 길거든요. 내용 끝까지 들어주세요. 장 씨가 그랬죠. 그날 유람선에서 동거녀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 근데 이게 동거녀를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했잖아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걸 재판부가 납득을 안 해줘요. 왜냐면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범행 타이밍을 정하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인을 성공하면 내가 이모티콘을 보내놓을게 뭐 이런 암호 같은 것들까지 정하는 결의를 다지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 씨가 객실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여기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건 CCTV로도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수민이가 사망하기 전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빠 장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이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의 의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동거녀가 자신의 딸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욕조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자식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수민이의 어머니 장 씨의 전처죠. 이 사람은 절대 애 아빠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에 대해서 뭐 엄벌을 탄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 말고는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재판부는 2020년 5월 29일 장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양측 모두 항소를 해요. 장 씨 주장은 이래요. 나는 호응만 한 거고 어떻게 점출혈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딸의 목을 졸랐다고 이야기하냐. 이건 증명되지 않는 거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장 씨의 전처도 진술서를 제출했거든요. 1심 때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하고도 우리 딸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완전 딸바보다. 딸을 죽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 내 전남편을 믿는다. 한국에 온 것도 엄마가 부탁을 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아빠가 이상한 김새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딸이랑 단둘이 보내겠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 굳건했어요. 자, 그 포렌식 동거녀와 했던 대화 내용 복구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원심은 살해 공모로 봤었고요. 자,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 씨의 주장을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오늘 필히 성공한다. 이런 다짐하는 문자. 이게 있기는 하지만 바로 직후에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진정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거녀 남동생이 누나 지금 울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위로해주고 있다. 뭐 이런 대답을 보낸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도 아빠로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들. 뭐 이런 걸 재판부가 좀 본 거죠. 근데 의문이 드는 건 네 딸을 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진정시키겠다는 이유로 오늘 성공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랬으면 계속해서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알았어 죽일게 뭐 이모티콘 보낼게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진정을 시키는 것에 진심이었다면 계속 그걸 유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는 갑자기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동거녀를 더 자극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까? 이 행동에 저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부의 살해 동기, 대화 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을 들었는데 장 씨 태도에 대한 판단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수민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면서 장 씨가 완전히 멘탈이 나갔었잖아요. 막 문 열다가 체인 잠군 장치 풀지도 않고 열다가 다 부서지고 계속 막 벽을 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괴로워하고 경찰 구급대원 호텔 직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통상적인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했었거든요. 이후에 뭐 장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진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대요. 부검에 대한 것도 오히려 엄마가 반대를 했지 장 씨는 전처를 막 설득까지 하면서 부검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지른 죄가 진짜 있다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왔을까? 아니면 이마저도 쇼일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한 쇼일 수도 있겠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 씨가 딸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누르고 살해했다는 걸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살해 방식이었는지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점출혈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것도 어떤 범행에 의한 흔적이라기보다는 장 씨나 호텔 직원 같은 어떤 비의료인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 목을 막 흔들거나 경부압박이랑 비슷한 소견이 나타난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점출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조르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재판부의 말이,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의 말이 맞다면 수민이가 심폐소생술을 받을 당시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점출혈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엑사에서 발견되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뭐 점출혈, 목 부위 압박 흔적, 목뼈 골절, 시반의 위치로 나타나요. 이 중에 나타난 거는 점출혈이에요. 물론 체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고 목 부위를 압박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는 앞에서 판단을 했었지만 항소심은 점출혈 이외에도 엑사에서 발생하는 소견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 하나만으로는. 이게 체격 조건이 많이 차이가 났을 때 정말 예외적으로 점출혈이나 질식 반응 정도만 나타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5초 이내로 빠르게 강하게 눌렀다가 났을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몸의 어떤 조직들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흔적들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압박이었다면 다른 흔적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판결이 어떻게 났냐.
2020년 12월 24일에 장 씨의 살인 혐의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결정납니다. 평소에 아이가 집에 있는 욕조에서 놀면서 씻는 걸 좋아했었고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정말 아빠가 없는 사이에 호텔 욕조 안에서 실족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기도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높이가 24cm밖에 안 되긴 했지만 충분히 물속에 잠길 수도 있다고 봤어요. 이런 게 어떤 추상적인 가능성, 단순히 의심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적은 가능성이라도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살해의 의심은 든다. 그러나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고 사고사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상고도 기각되면서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됐어요. 이거 무죄 판결 난 거예요, 결국에. 네, 이거 이제 판결 나고서 전문가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장 씨가 한국인이어서 만약에 한국어로 수사를 받았다면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사실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언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제 동거녀는 한국으로 부르지 않고 중국에서 수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사건을 완전히 전담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을 쓰다 보면 언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정보라던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범인의 혼잣말, 특정 단어 선택, 저런 단어를 여기서 왜 쓰지? 같은 의미라도 이런 것들을 딱 캐치를 해서 수사에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말의 흐름을 따라서 의심을 갖기도 하고요. 단서를 얻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통역이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른 언어로 수사를 하면서 그런 디테일까지 찾아서 참고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 씨를 범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걸 노리고 해외에서 딸을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오늘 사건 내용이 평소보다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동거녀가 죽이라고 지시한 그날 아이가 마침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낯선 호텔에서 자다 일어나서 아빠가 없는, 어떻게 보면 당황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물을 받아서 물놀이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 흐름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무죄로 판단을 하긴 했지만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인정은 했었거든요.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장 씨는 중국으로 돌아갔고요. 여러분들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